아마 우리 모교철학 입문 포럼에서도 늘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가지기를 이제 권하는, 뭐 많은 그 작가들, 사상가들의 얘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도 사실은 이 세계에 다 압축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지사지도 칸트한테서 가면 또 도덕률로 그대로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황금률입니다. 공자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로 상호 회통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좀 이제 실존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전히 일본과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조선에 했던 그 행위에 대한 반성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없었다라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맴돌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추적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제가 아버지의 한입니다.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 직접 강연자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강제징용을 통해서 겪었던 그 한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영식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기계과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황조 건정 훈장을 받으셨고요. 예, 오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추적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영식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학동기 때 늘 아버지가 술을 한 잔 자시면은 혹시 울기도 하고, 또 친구분들과 술 한잔 하시면은 그 당시 기미가요죠. 그 기미가요 내지는 군가를 부리시던 기억이 지금은 생각하니까 그게 그때 트라우마로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외상을 피부를 보면은 상당히 상처의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동기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인가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국회가 통과하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실제 보상이 한 30여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월급으로 받았던 그런 일부 내용을 그대로 현금으로 전혀 이자나 어떤 세월에 그런 것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이제 보조금을 좀 붙여가 이래 나오는데,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접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경북대학교에 가면은 아카이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료를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여기 인천일보에 나오는 일제 강제 동원에 따른 피 맺힌 요 증언,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일본 그 당시에 군부 조장이라면 고초에 그 어떤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원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제1 한국인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한국인의 오키나와 생존 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근한 경산 지역에 한 천택기씨라는 분을 비롯해서 한 300여 분이 마찬가지 강제징용을 갔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개별적인 수기를 모아서 권병탁, 그 당시 영남대학 권병탁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단행본으로 만들었던 게라마 열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 게라마 열도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기나 내용 등이 아버지하고 거의 유사하고 또 같은 경산 지역과 영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하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의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자료들이 그 당시 64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자료들이 면사무소나 이런 등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로 이것이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전원 처리가 되니까 이걸 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쟁사를 좀 이렇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당시 이제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걸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그 내용들이 상당히 유사하고 또 주로 일본에서 나오는 전투상보보다는 미군들이 나오는 전투상보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64년도 이제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이 나올 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포항제철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죠. 이 당시에 발급받은 자료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족적 이게 기선 자료가 됐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부대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대명이 이제 아버지의 존재가 그 강제징용이 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료를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니까 제 8884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했던 당시 부대가 석원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원도가 어디 되어 있느냐? 사실 지도상에 석원도 찾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구글에 찾아보니까 이 석원도가 이시갓기 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예하 중대가 101중대, 2소대, 1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추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박군이 나오죠. 선박군, 요 선박군. 이 선박군이 당시의 경우를 보면은 1941년도 12월 7일 날 소위 일본이 그 일장기 다시 말하면은 우길 승천기를 내걸고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죠. 이후에 미도의 해전이 전환이 되고 난 뒤에 최초로 이제 뭡니까 그저 사이판에서 미군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사이판에서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미군들이 전열 정비가 되고 다시 일본의 공세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면은 그 필리핀에 있는 섬에 상륙하게 되고 그 미군들이 상륙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1944년도 6월 정도 됩니다. 6월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일본군이 전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조선을 포함해서 그 당시 조선을 포함해서 일제가 장악하고 있던 그런 동남 국가들의 일제 그 징점령이 내려지게 되죠. 이때 이제
동원하게 되는데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해도 공세로 전환을 하다가 방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필리핀의 함락입니다. 이후로 이제 필리핀에 인접한 오키나와가 일본의 관문의 남쪽 관문이라고 보면은 이쪽이 우선 일본으로서는 가장 급한 문제가 되죠. 여기에 이제 바로 방어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박군은 그 육군 소속의 그 부대로서 여단급 부대 다시 말하면은 그 거기에는 해상 수송과 또는 이제 뭡니까 그 근로 동원 또는 이제 보급 수송 또 이제 뭐냐 그 연합군의 군함을 그 공격하는 소위 말해 가미가제식 그 신료와 마루레라는 그런 어떤 특수부대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 부대가 혼성 45여단이라는 그런 부대명이 붙어졌습니다. 당시로 볼 때는 오늘날 우리 군의 체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대급까지 일본이 그 통상 명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숫자의 그런 그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8884 부대에 6801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 8884 부대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그 선박부대 혼성 45여단 규모의 부대가 되고 8801 부대가 대대급 부대. 그래서 이 대대에 101중대 2소대 1분대에 속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징용에 따르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미군들이 공세로 전환을 하면서 필리핀을 점령하고 다시 오키나와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일본이 그 전까지만 하도 공세로 비행장을 구축한다든가 동굴진지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등의 과정을 겪다가 이후에 방어를 전환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그 비행장을 파괴시키고 다시 소위 말하면 부대 배치를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군들의 주 기동로를 보면은 여기에 이시가키 섬이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이 대만하고 인접해 있고 당시에도 통신부대 오늘날에도 이 이시가키 섬에는 다시 말하면 서원도가 중국을 향하는 그런 미사일 부대들이 또 관광지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이제 통신부대가 있고 혼성 45여단의 여단 사령부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편성에 보면은 혼성 여단의 45여단이 이시가키 주재 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이시가키 섬이 이 대만 쪽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이 기동로 선상에 연합군이 진군하는 기동로 선상에 소외된 지역이 되죠. 소외된 지역이 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면은 군대에 복이 있다는 게 다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연합군의 그 공격 진로상에 벗어나게 되니까 주로 연합군들이 이쪽에는 진군을 하지 않고 주로 이 기동로 선상을 따라가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예, 이제 미군 전투 상부를 보니까 전투 기간이 45년도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본군 총 동원이 발동이 되면서 조선을 포함해서 전부 동원이 되게 되고, 일본군은 당시에 총 오키나와 전투에서 총사령관이 우시지마 중장입니다. 우시지마 중장이, 이 우시지마 중장은 일본군이 난징 사건 때에 관여했던 주 인물이고, 그곳에 주둔했던 군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군 7만과 현지인을 징집을 해서 40만, 그 다음에 학생을 20만 이렇게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제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1선박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인접한 그런 섬에는 여러 그런 소부대들을 파견하게 되는 그런 전투 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8884 부대는 이시가키 섬에 주둔을 하게 되고 같이 가셨던 장윤만 씨 같은 증언을 보면 이분은 또 이제 103중대가 돼가지고 인접한 아까 기동로 선상에 있는 게라마 열도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주로 이제 임무는 이제 해상 수송이고 군함 자살 특공대 운영, 그 다음에 도서 병장 구축, 동물 진축 구축 이 경우였고, 주로 초기에는 초기에는 병장을 구축을 하고 이랬다가 다시 말하면은 오키나와 전투 시작을 할 때 방어로 전환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비행장을 파괴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전환이라 그럴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윤만 씨의 증언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아까 경산 지역에 가셨던 분이 게라마 열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아마 게라마 열도에서 103중대 배속을 받아가지고 아마 근무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45년도에는 그 인접한 섬에도 이동을 하고, 또 신요 마루레, 요 신요 같은 경우는 가미가제 특공대와 마찬가지로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요와 같은 것입니다. 요같이 보도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폭탄을 장치하고 2인이 미 군함의 측면을 충돌하게 되면은 배가 좌초가 되겠죠. 이래서 이런 특공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지 구축 또는 해안의 동물 진지, 저쪽에 제주도에 가보면은 삼방산에 보면은 큰 그런 동물 있죠. 또 우리 불로동에도 가면 그런 게 있죠. 또 영천에 가면은 경납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일제가 최후의 그런 거점으로 활용했던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을 구축 내지는 또 활용을 해서 직접 연합군과 충돌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노무 동원에도 동원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시에 김원영 씨 증언에도 보면은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굴진지가 여기에 나오죠. 동굴진지.
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군 전투 상부를 보면은 게라마 제도는 기동로 선상에 있는 소위 말하면 오키나와 섬의 남단에 있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단이 이제 주 기동로로 이렇게 연합군들이 공격을 시도를 하니까 마찬가지 전투 편성을 재편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 게라마 열도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병력들이 전체 한 2,500명 정도 있다가 일부를 조정을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조정수 150명, 조선인 700여 명, 그 다음에 경비대 150명 이를 포함을 해서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은 125명 요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시 말하면 징용으로 갔던 또 군속으로 되었던 그 징용자들이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시가키 섬이 기동로 지역에 소외된 지역이라서 아마 아버님이 살아오는 생활하는 데는 대단히 큰 그런 운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당시에 이제 일본군 본영에서는 7월부터 44년 7월부터 9월까지 비행장을 독려했다가 건설을 독려했다가 다시 파괴를 하고 한편으로는 여기에 따르는 그런 노력 또는 고통과 그런 희생이 많았던가 봅니다. 여기에 이제 연합군의 경우는 미제 10군단 포함해서 다국적군 20만, 여기에 이제 총사령관 버크너 중장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그 오키나와 전의 전선 시찰 중에 아마 폭격의 전산 유일한 그런 아마 2차 대전 중에 장군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연합군과 일본과의 그런 오키나와 전투에서 사상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군은 전원 옥세를 하면서 유일하게도 대좌 한 명이 투항을 하고 나머지 현지인, 그 다음에 미군 14,000, 조선인 447명 이런 처절한 그런 전투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 2차 대전 중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러한 상처를 입었던 전투가 오키나와 전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사는 기록을 하고 있고 유일하게 투항을 했던 일본군 대자는 이 오키나와 전에 대한 실상을 갖다가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전을 미국이 점령함으로 해서 일본은 새로운 그런 전투 양상으로 바뀌게 되고 당시에 이제 트루만 정부와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이 전략적인 그런 전환을 모색하게 되죠. 너무나 피해가 많다. 피해가 많다. 이래서 소위 원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렇게 해방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같은 친구분 두 분이 유일하게 이 고 양영달 씨와 정전영 씨 등 이 두 분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면 소재지에서 30여 분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25세고요. 결혼을 바로 한 직후였습니다. 44년 결혼한 직후에 연행이 돼 가지고 당시에 이제 면사무소에
순사를 대동해 면사무에 직결하고 영천군청에 재직결했습니다. 그 영천군청은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고요. 이래서 직결을 해서 경로를 보면은 대구에서 대다시 집결을 하고 부산과 시모노세키 그다음에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으로 이렇게 아마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이와 같이 강제동원하는 그런 선전 활동을 한 거죠. 그 장윤만 씨의 증언을 보면은 그 당시에 44년 6월 달에 상주에서 연행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경성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당시에 경북에 동원이 된 분들이 한 6천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주에서 대구에 와서 여기 보면은 김원영 씨 증언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징발이 돼서 면사무소, 군청, 기차로 대구에는 대구역전 공회당 앞에서 집결을 해서 그 당시에 그 경산에서 동원된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기초 훈련을 3주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김원영 씨 증언에 의하면은 며칠 받은 걸로 봐서는 당시에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초훈련을 대구사범학교에서 임시막사와 대구사범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당시 경산 지역 분들은 자녀나 또는 이제 결혼한 분들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경산에서 대구까지 걸어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사범학교에서 역전까지 행진을 했다고 그래요. 행진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항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규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당시에 조선인 징용자들과 같이 일본군 12만과 같이 포함을 해서 아마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야간에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모지항에서 26상의 그런 큰 규모로 이 선단을 만들어 가지고 출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를 거쳐 가지고 아마미 제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개월 군부 진지 공사를 또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현 여기에서는 일본 구람 중에서 46 혼성 여단이 미군의 항공 폭격을 받아가지고 3,000명이 수장되는 그런 아마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경우를 보면 아까 이제 상주에서 연행된 분이 장윤만 씨 같은 경우에 경성사단에 소속된다.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2기 사단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1기 사단은 함경북도 경성에 주둔을 했고, 1기 사단은 용산에, 20사단은 용산에 아마 주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에 2기 연대가 주둔을 하고, 1기 연대는 평양에, 또 1기 연대는 대구 지금 지금도 캠프 헨리에 여기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용산에 주둔했던 그런 사단이 2기 연대로 조선을 소위 말하면은 통치를 하고, 경성에 함경북도 경성에 주둔했던 사단은 아마 만주 침략의 근거지가 되는 그런 주 임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부는 현지 부대까지 이렇게 강제징용이 되는데, 이 모두가 나중에는 총동에 내려가서는
내렸을 때는 같이 전부 다 일부가 차출이 되어서 다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나항에 도착할 때는 거의 반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하관 시모노세키에서 북기술 거쳐가지고 거선단이 요 가고시마를 거쳐가서 여기서 아까 말하는 한 3천여 명 46 혼성 여단이 아마 여기서 좀 격침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키나와 나항, 그 다음에 게라마 제도, 그 다음에 이시가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징용 생활을 보면은 주로 이제 동굴진지, 방공호 구축, 또 일부 이제 위안소 건립에도 동원이 되었고, 군수품 운반, 이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말단의 그 조장, 일본군 조장들의 그런 행패가 대단히 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미군의 공습이 있을 때는 옥새를 강요를 하고 탈출 시에는 현장에서 사살을 하는 이런 그런 그 과정도 있었다고 기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갔던 친구였던 고 양영달 씨나 진용 씨 경우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배고픔을 이기지를 못했답니다. 상당히 그 곤욕스럽게 그렇게 견뎌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군부 저장 출신이었던 이 김원영 씨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이분이 아마 중등학교 과정을 나오시고 아마 일어가 유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대장의 다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당번 또는 이제 그 조수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수기에 보면은 상당히 그 많은 그런 그 여유 시간을 가졌고, 심지어는 이분이 인접한 그런 곳에 소위 그 위안부로 참여했던 분들하고 같이 신세 타령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이제 이 45년 12월 12일 이렇게 투항을 하게 되는데, 이 투항은 아마도 이제 주 기동로 선상에 벗어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대들은 아마 미군들이 그 간과하고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그렇게 투항을 한 것 같고, 아마 여기에 이 장윤만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동로 선상에 있다 보니까 아마 투항을 조기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로 수용소에는 그 임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와이 포로 수용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마 오키나와 수용소에 있었지 않겠느냐, 왜 그러면 오키나와 수용소에 있었느냐고 이렇게 볼 때에 아마 주 기동로 선상에 벗어난 그런 경우에서는 연합군들이 아마 크게 그래 신문할 그런 어떤 가치라는 게 그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늦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저 장윤만 씨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주 기독교 선상에 있다 보니까네 그 신문을 오랫동안 그렇게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종전이 되었다는 것은 포로 수용소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당시에 포로 수용했던 조선인 포로 수용이고, 여기는 이제 현지인과 같이 그렇게 수용된 포로 수용소입니다. 이게 아마 하와이 경우가 아니겠느냐, 오키나와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포로로서 당시 신문하는 과정과 포로가 되었을 때의 기록 문서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과정이고, 요거는 선상에서의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포로 수용 기록 문서에 나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 보면 이제 귀환은 이제 46년도 2월 18일 출발해서 2월 24일 귀환을 했고, 장윤만 씨가 한 거는 이듬해에 거의 1년 지나고 난 뒤에 귀향을 하게 됩니다. 우선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그 64년도에 그 당시에 유족회를 결성을 하고, 그 고통 문제, 인정과 고통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문제 해결,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육체적 그러한 배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사실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것은 미수금을 현지 환율로 그대로 보조금하고 같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아마 유족들이 많이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 미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저도 급여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여 통장 가지고 있고 보험 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불금, 지금 한일 간에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불금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급된 그런 위로금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는 국가의 그런 역량을 좀 결집할 필요가 있고, 또 역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65만여 명의 그 당시에 노무 동원이 있고요. 당방에 노무 동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 동원이 있습니다. 이 동원에 대한 명확하게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구분된 게 아직 그 통계 수치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 자료들이 기록원에 보관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자료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세대들, 그 이후로 2세대들이 그래 간에 좀 이제 소통,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